자, 우리 지난 시간에 손해배상 공부를 하면서 교재로는 612쪽까지 공부를 했어요. 응? 지난 시간에. 그래서 612쪽 하고 아마 이제 끝 무렵에 국가가 손해배상 피해자한테 손해배상 해야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한 가지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위반해서 직무를 집행할 때 그래서 손해 끼친 거, 그거 공부했고, 또 한 가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613쪽에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때문에 손해가 난 거 배상해야 되는 경우 하나 또 있다 그랬고, 그래서 우리 국가배상법 5조까지 지난 시간에 읽었었죠. 그래서 5조 다시 한번 읽고 지나가면 뭐 공공시설이라고도 표현했는데, 공공시설이 일종의 영조물을 하고 뜻이 같은 거야. 응? 그래서 도로나 하천 같은 공공의 영조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함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케 했을 때 그 설치 관리를 맡아 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넷째 줄에 손해를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책임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배상해 준 돈, 그 원인에 대해 책임질 자한테 따로 물어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된 거예요. 응? 규정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공공의 영조물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거 뭐 우리 저 한강 다리 같은 것도 여기에 속한단 말이야. 그래서 한강 다리가, 우리나라 한강 다리 무너진 사고 난 거 있었지, 그지? 그저 옛날 성수대교 붕괴해서 그 버스도 추락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 피해자들이 그 성수대교를 누가 이제 관리하고 있냐면 서울시에서, 지방자탄. 그래서 피해자들이 서울시한테 손해배상 청구, 이 5조에 따라. 그래서 피해자한테 배상해줬어요, 서울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서울시는 야, 이거는 건설회사가 설계 시공을 잘못해갖고 사고 난 거다. 왜냐면 멀쩡한 날씨에 그냥 아침에 무너졌어. 그래서 서울시가 동아건설에 그 시공한 회사가 동아건설이라는 회사였어. 그 넷째 줄에 의해서 그 손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건설회사, 니네가 설계 시공을 잘못한 거다, 니네가 책임 있다, 이래가지고 뭐야, 물어내. 그 이제 구상한다는 거지, 물어내라고. 그래가지고 싸움이 나서 소송이 벌어져가지고 결국 판결이 동아건설이라는 건설회사가 설계 시공을 잘못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손해의 75%는 설계 시공의 잘못이다. 그 다음에 25%는 유지 보수 관리를 잘못한 데 책임이 있다. 그래서 서울시는 25% 책임, 건설회사는 75% 책임. 이래가지고 건설회사는 서울시한테 손해배상 해준 거에 75%를 물어줘라, 이렇게 이제 판결하고 그런 사례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있습니다. 요새로 따지면 또 뭐가 있을까? 도로에 살짝 얼었잖아. 그 우리가 블랙 아이스라고 해서 뭐 전번에 고속도로에서도 엄청 사고 크게 나오지. 그럼 이 도로, 이거 그 도로가 안전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도로에 눈이 많이 왔는데 도로를 제대로 제설 작업을 안 했다든지, 뭐 비가 왔는데 날씨가 추웠는데 뭐 제설제를 제대로 빨리 뿌리지 않아가지고 블랙 아이스, 뭐 얼음이 얼어가지고 교통사고 난다. 그럼 이것도 도로 관리에 하자가 있는 거야. 도로의 안전성을 제대로 못 갖추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도로 관리를 만약에 인천시가 하고 있다면 인천시한테 배상해 놓으라고 소송할 수 있어요. 그죠? 도로, 또 교량, 뭐 이런 거 때문에, 또 교차로의 신호등, 이런 거 여기에 다 속해요. 응? 자,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듯이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요건이 다 충족이 돼야 배상을 받을 수 있잖아, 피해자. 그러면 요건이 우리가 법조문에 공공의 영조물, 그 다음에 이 영조물을 설치하거나 또는 관리를 함에 있어서 하자 있게 설치 관리를 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그 손해에 대해서 설치 관리를 맡아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타인은 뭐 피해자를 가리키는 거고, 응? 손해는 뭐 우리가 다 배웠잖아. 재산상의 손해, 생명, 신체, 정신상의 손해, 다 이 설치 관리 잘못해가지고 발생한 손해라면, 이게 원인이 돼서 발생한 손해라면, 그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라면 다 배상해야 된다. 응? 이게 된 거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2조 앞부분 공부할 때 똑같은 얘기니까 사실 여기서는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 요건 중에. 그래서 첫 번째,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에 공공의 영조물이란 게 뭘 가리키냐? 응? 하는 거죠. 공공의 영조물이란, 야, 동그라미 1번 밑줄 칩시다. 강학상의 공물을 의미한다. 이 말 밑줄 쳐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책을 읽다 보면 강학상이라는 말이 나와. 또 문제를 풀다 보면 강학상 이런 말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학문상, 강의하고 학문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용어. 응? 그래서 학문상으로는 공물이라는 거와 똑같은 의미래. 그럼 공물이란 뭐냐면 공익 목적을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건을 공물이라 그래. 공익을 위해, 공익 목적을 위해서 국가가 제공한 물건이나 시설. 응? 그래서 여기서는 공물의 의미고, 그 다음에 그래서 공물의 의미가 첫째 줄부터 두째 줄 쭉 써놓은 거예요. 그죠? 읽어보면 그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어떤 공공 목적에 제공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가리키며, 이게 이제 공물의 뜻이야. 응? 이거는 학문상의 공물하고 같은 의미다. 응? 그리고 이제 두째 줄에 그냥 넘어가면 우리 사인 소유 그랬잖아요. 개인 소유 물건이나 시설이라도 공물이라는 건 그 물건의 임자, 소유자가 누구냐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봐. 간혹 그 정부 시청 청사가 부족하거나 정부 청사가 이 공간이 부족하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어? 개인 빌딩을 임대해서 쓸 수도 있겠지. 개인 빌딩에 한 2개 층을 청사가 비좁으니까 월 얼마씩 한다든지 해서 임대해가지고 2개 층을 시청 건물로 사용한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정부 기관들이 입주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빌딩의 소유자는 개인이야. 하지만 그 빌려 쓰고 있는 층에 대해서는 공익 목적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해서 공익 목적으로 쓰고 있잖아. 그러면 그건 뭐야? 공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공물의 개념은 소유자가 개인이냐 국가냐. 그러니까 꼭 소유자가 국가 거면서도 공익 목적으로 해서 제공하는 거 공물이고, 소유자는 국가 거는 아닌데, 국가나 인천시 거는 아닌데 개인 건데 국가가 빌리든지 해가지고 공익 목적을 위해 사용하면 역시 공물인 거야. 그래서 공물이라는 용어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고는 상관없는 개념이야. 뭐가 중요해? 공익 목적을 위해서 누가 제공했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건이나 시설은 공물이라고 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째 줄 끝에 괄호 속에 사인 소유의 물건일지라도 공물이라면 이 법이 말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는 거다. 이해됐어요? 응? 자, 또 셋째 줄 읽어보면 이 공물을 또 이렇게 분류를 하면, 이 공물을 분류하면 우리가 이제 인공이 가해진 시설물, 응? 그런 거를 인공공물이라고 말할 수. 예를 들면 도로 만들어서 관리한다. 이 도로 같은 거, 공원 이런 게 다 인공이 가해진 시설물 아니야, 그지? 근데 이제 하천이라든지 연안 바다라든지 이런 거는 자연 호수라든지, 그지? 자연 상태 그대로 공익 목적에 제공되는 거, 사람들의 어떤 관광, 응? 산책로로 제공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은 또 자연 공물이라 그래요. 자연 상태 그대로 공익 목적에 제공되는 물건. 이런 것도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에 제공하고 있는 거라면 다 공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야? 또 이런 용어 나와. 공공용물, 공용물 이런 용어 나오지? 그 뜻 알아보자. 공공용물은 뭐냐면 물건인데 공공 목적,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이용에 제공하도록 하는 거 있지? 일반 국민들더러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공원 같은 거, 도로, 공원 같은 건 아까 말한 기준에 하면 인공공물이고, 응?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한테 이용에 제공하는 거니까 공공용물이기도 한 거야. 응? 그 다음에 그 옆에 공용물은 청사 건물이라든지, 응? 관용차라든지, 그지? 이렇게 누가 쓰는 거야?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행정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있지? 청사 건물, 응? 관용차, 응? 소방차도 그렇고, 그죠? 이런 것들을 공용물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부동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뭐야?
땅과 건물이지. 토지하고 건물이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응? 재산을 분류할 때 부동산, 동산 또 이런 구분이 있어요. 그죠? 그건 뭐 쉽게 땅에 딱 붙어 있는 재산이 부동산, 땅과 분리돼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이 동산, 이런 개념이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도 안 가린다. 또 동물이면 경찰견, 응? 뭐 경찰마, 그죠? 이런 또 식물이 가로수 이런 것도 다 공익 목적을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여기서 말하는 공물이며, 공물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면 다 여기 국가배상법이 정하고 있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그 공공의 영조물 설치관리 잘못해서 피해 나면 다 설치관리를 맡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어쩌고 저쩌고 되는데 동그라미 2번에 키워드가 있어. 첫째 줄 끝에 동그라미 2번에 키워드 무슨 단어 나왔어요? 일반 재산. 일반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인데, 응? 지난 시간에 그 얘기 잠깐 했나? 우리가 이제 국유 재산, 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은 공유 재산, 이런 말로 불러요. 국가 소유 재산,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 그런데 이거는 용도에 따라서, 응? 이렇게 그 사용되는 용도가 무슨 용도로 사용해요? 공익목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은 행정재산이라고 크게 분류하고, 근데 국가나 인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인데 뭐 땅이나 건물이 있는데 특별히 공익목적으로 안 쓰는 재산들이지, 그런 건 전부 통틀어서 일반 재산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잡종재산이라고 이름을 불러오던 거야. 잡종재산. 응? 근데 요새는 잡종이라는 의미가 어감이 별로 안 좋아졌어요. 그죠? 우리 다문화 사회가 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잡종이라는 말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건 쓰지 않기로 하고 이제 이런 용어로 바꾼 거예요. 일반 재산. 그런데 일단 소유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근데 용도가 행정 목적으로 쓰이도록 제공하는 거는 이거는 공물에 해당하겠지. 응? 그렇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 목적에 제공한 재산이야. 근데 이거는 소유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이라 하더라도 뭐 특정한 공익 목적에 제공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국가 땅인데 그냥 놀리고 있어. 국가 빌딩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을 줄 알아. 시청 청사로 사용하던 건물이 있어. 근데 이제 청사를 새로 짓고 거기로 다 이주했고 기존의 건물은 뭐 이런 관공서로 사용 안 해. 그럼 뭐가 돼? 그거는 일반 재산이 된 거야. 그죠? 그럼 이제 그건 뭐 팔아버리거나, 응?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공익 목적으로 안 쓰이는 거는 공물이 아니에요. 공물이 아니면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말에 일반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일반 재산과 관련돼서 설치관리 잘못해서 손해나면 그래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배상 책임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민법에 의해서 개인 간의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민법을 똑같이 적용해 주는 거예요. 이 공공의 영조물이 아니니까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사안이 아니게 된다는 말이지. 응? 자, 그래서 어쨌든 동그라미 2번에 일반 재산은 포함이 안 된다. 응? 일반 재산이 얘도 대표적으로 두 개 드러났죠? 그리고 이거는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공의 영조물이 아니다 하는 걸 분명히 알면 돼. 그러면 그거는 결국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더라도 국가배상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다. 응? 민법에서 해결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면 이걸 다시 이게 핵심이고 우리 대법원 판결 확인해보자. 대법원 판결 1번 공공의 영조물은 뭐냐? 국가배상법에서 말하고 있는 공공의 영조물은 뭐냐? 첫째 끝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한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뭐 공여라는 말은 제공된 이런 의미지. 응? 특정한 공공 목적에 제공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지칭하며 특정한 공공 목적에 제공된 물건이라 하면 뭐야? 소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들의 어떤 행정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물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 일반 국민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공공용물 이런 것도 다 포함하며, 그죠? 이때 마지막 문장이 아주 중요해요. 거기 넷째 줄부터 중시, 넷째 줄 끝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서부터 밑줄 꼭 쳐주세요. 거기가 시험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물건에 대한 소유권 또는 빌려 쓰는 임차권, 그 밖의 어떤 법적 권한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물건이나 시설뿐만이 아니라 그런 앞에서 말한 소유권, 임차권 등 법적 권한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물건 외에도 법적 권한은 아니지만 사실상 관리를 맡아 하고 있는 물건이나 시설도 포함한다 이거야. 특히 끝말. 시험 문제 맨날 앞에 거 쭉 내고 이제 틀리게 만드는 전형적인 출제. 이렇게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어떤 법적 권한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경우만을 말하며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게 틀리게 내는 전형적인 문장. 그러니까 법적 권한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만 아니라 법적 권한은 없더라도 사실상 관리를 맡아 하고 있는 것만도 포함한다. 그럼 뭐야? 포함한다가 법적 권한은 안 갖고 있더라도 사실상 관리를 맡아 하고 있는 물건이나 시설로 인해서 사고 나면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 부분 중시. 그 다음에 그런데 2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2번은 자, 그 2번은 둘, 넷, 여섯째 줄에 보면 설치하고 있던 옹벽이라는 단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옹벽이 뭐냐면 아마 이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원래 산이 있었는데 야산이 있었는데 여기를 한가운데를 뚫고 여기다 도로를 내놔봐. 응? 그러면 도로 내면 여기 어떻게 해야 돼? 산을 깎은데 이렇게 가다가 산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 여기에 경사면 같은데 어떻게 돼? 이게 너무 극경사가 되면 무너질 가능성이 높죠. 다 법으로 경사는 몇 도 이하로, 그죠? 이렇게 납작하게 최소한 이거 이하로 납작하게 해야지. 이쪽도 경사면 다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흙 같은 거 흘러내리지 않게 다 안전하게, 응? 뭐 다 조치를 해놓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고가 났죠, 지금, 응? 여기 저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시민들 이용에 제공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옹벽이 무너져 내려 가지고 뭐 차가 깔렸다든지, 그죠? 사고가 난 거야. 그러면 이거 지금 이게 이 공사 중인 옹벽, 도로 만들려고 공사 중인 옹벽이 지금 말하는 뭐야, 여기 공공의 영조물, 띠꼬로 공물에 해당이 되는 거냐? 되는 거면 무슨 법 적용이야? 국가배상법 5조에 따라 배상. 그런데 이게 국가 땅이야. 국가나 지방자치 땅인데 공공의 영조물, 즉 공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로 보게 되면 민법에 의해 배상 문제가 되는 거야. 응? 여기 2번 판례에 보면 이게 말은 공공의 영조물이냐 아니냐가 이게 판단 사건이야. 근데 결론은 어때요? 공공의 영조물이라고 판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 이유. 응? 맨 끝말이 국가배상 5조에서 말하는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유는 뭐래? 응? 그 바로 위에 들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일반 공중 이용에 제공되지 않고 있었대요. 그죠? 바로 그게 결정적 이유지. 이게 완성이 돼서 일반 국민들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면 이제 공물이 된 거야. 근데 아직은 일반 국민들의 이용에 제공이 아직 공사 중이지 제공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 아직 공물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공물로서 아직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국가배상 5조가 말하는 영조물은 아직 안 됐다. 응? 영조물이 안 됐으니까 근데 땅은 지방자치단체 땅이다. 또 이러면 지자체가 배상할 책임은 있게 되지만 적용되는 법은 민법이란 얘기지. 응? 국가배상법 5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핵심 포인트는 이 공사 중이고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일반 국민의 이용이 아직 제공되지 않고 있던 이 설치 중인 옹벽은 아직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포인트. 응? 그 다음에 우리 뭐 3번도 비슷한 사안이다. 그죠?
3번도 읽어보면 첫째 줄 어우야 그 도로 옆에 암벽으로부터 낙석 해가지고 뭐 지나가던 사람이 죽었나 봐, 그죠? 근데 둘째 줄 끝에 읽어보니까 국가배상 5조에서 말하는 공고의 영조물이란 소유자가 누구냐 안 따지고, 응? 국공유든 사유든, 응? 소유권은 안 따지고 국가나 지방자단체라는 행정 주체에 의해서 특정 공공목적에 제공된 유체물 내지 물적 소비를 의미하므로, 응? 어떤 사고가 난 지점의 도로가 여기 군민이니까 우리 지방 가면 군, 면 이렇게 나오잖아. 아니, 군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이 사실상 제공되고 있었다 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인 군에 의해서 도로로서의 어떤 노선 인정, 기타 공익 목적으로 제공한다라는 어떤 조치가 없었던 이상 아직은 영조물이라고 할 수 없다. 응? 여기가 핵심이야. 이 두 줄 지금 사고 지점 도로가 군 주민들의 통행에 사실상 제공은 되고 있었는데 그 군 주민들이 지나다니고 했어. 그죠? 그래 했는데 아직 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군에 의해서 도로로서 어떤 노선 인정 등 이게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다 이렇게 지정하는 조치가 없었다는 거야. 그럼 아직은 영조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서 그렇다고 배상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적용되는 법이 달라진다는 거지. 적용되는 국가배상법 5조가 말하는 영조물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말이겠죠. 민법이 적용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그 셋째 줄에 보면 뭐를 얘기하고 있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나 안전표지 문제 삼고 있는 거지. 신호기나 안전표지 그것이 경찰서장 등에 의해서 설치되어 관리되는 이상 설치 또는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거와 상관없이 설치 관리를 일단 경찰서장 등 경찰이 신호기 안전표지를 설치 관리하는 이상 그 설치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와 상관없이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한다. 결국 국가배상법 5조에 따라 신호기 설치관리 잘못으로 손해나면 배상 책임 국가가 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보자. 국가나 지방자단체가 아닌 한국수자원공사가 도로를 소유 관리하면서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다 해도 결국 비용은 수자원공사가 설치관리의 비용을 부담하지만 설치관리는 누가 했다는 거야? 경찰이. 경찰은 국가의 소속 기관이야. 그러니까 비용을 부담하고 수자원공사 비용을 부담할 때에도 그 도로가 일반 국민들의 통해 제공되어 사용되는 이상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사무는 국가의 사무래. 그래서 설치관리 사무의 귀속주체가 지자체래. 그 지자체는 그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 면하지 못한다. 배상 책임 져야 한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간단히 줄이면 그 교통신호기 설치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근데 실제는 경찰에게 위임을 해서 경찰이 처리를 해요. 신호기 설치관리를. 어쨌든 설치관리는 지방자치단체고 그 다음에 그 신호기 설치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수자원공사가 비용을 대고 있대. 아마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수자원공사가 하는 거면은 대략 댐 건설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 부근의 도로 이거는 수자원공사가 도로도 만들고 해놔봐, 그죠? 그리고 그 신호기 설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에게 맡겨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그 설치 관리 비용은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대주나봐. 그렇다 하더라도 지자체는 설치 관리를 맡아 하는 자로서 배상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5조에 해당하는 영조물이가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참고로 영조물 해당 여부에 관한 판례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영조물로 봤다 하는 얘기는 국가배상법 5조에 따라 배상 결정되는 거죠. 그 밑에 영조물로 보지 않은 경우는 우리 2개 공부했었지. 영조물로 보지 않은 경우는 국가배상법 5조가 적용될 수 없고
손해배상 문제라면 민법에 따라 배상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첫 번째로 공공의 영조물 때문에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손해가 생겼어야 된다라는 게 요건인데, 그러면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는 거 뭐냐? 우선 용어를 풀자. 설치는 뭐겠어? 설계, 시공하는 거야. 응? 그죠? 네. 거기서 의, 설치란 설계 및 건조를 뭐 읽고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관리는 설치되고 난 이후에 유지, 보수 뭐 이런 걸 말하는 거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하자란, 하자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하자란 어떤 상태를 하자라고 한대요? 하자란 영조물, 즉 공공시설물이 그 국민 공익 목적에 제공되는 용도에 맞춰서 그 용도에 따라서 통상적, 우리 사회 통념상 통상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 객관적인 안전성을 못 갖추고 있는 상태,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 이거를 하자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자의 의미를 알아. 그러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하여튼 핵심은 하자란 통상 그 시설물이 갖추고 있어야 되는 안전성을 못 갖춘 상태에 있을 때 하자가 있다 그런다. 그 하자가 있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설치 관리를 맡아하는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해서 그러면 설치나 관리를 함에 있어서 하자가 있었느냐 아니냐, 하자가 있냐 없냐, 이거 판단 기준, 판단과 관련해서 학설이 나옵니다. 그죠? 이 학설도 조금 공부를 해야 돼.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자. 결론 동그라미 1번 읽어보니까 학설 중에 다수 학자들이 지지하는 학설, 다수설은 객관설 입장을 지지하고 있고, 판례는 어떠냐고. 판례가 더 중요하지? 시험 문제에서 판례가 중요해. 우리 대법원 입장. 판례는 어떻대? 다수설과 마찬가지로 쭉 객관설 입장을 따라왔는데, 그에 따라 판결해 왔는데, 최근에는 주관설 입장에 따른 판결도 계속 내놓고 있다. 그렇다고 아직은 판례 태도가 확 바뀌었다고 말할 수는 조금 이른데, 어쨌든 판례 태도가 변화는 되고 있어. 그래서 이 판례 태도가 시험에 중요. 판례는 과거 객관설 입장에서 쭉 서가지고 판결을 내려왔는데, 최근에는 주관설 입장에 선 판례를 내놓고 있다. 그러면 객관설이 뭐고 주관설이 뭐냐? 오른쪽에 가보자. 자, 객관설은 하자가 있는 상태를 어떻게 보는 거야? 하자가 있는 상태다 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시설물이 구비하고 있어야 될 안전성을 못 갖추고 있는 상태만 인정되면 하자가 있는 거로 보는 거야. 그래서 자, 객관설에 보면 읽어보자. 영조물이, 공공시설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고 있어야 될 객관적 안전성을 결여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물적 결함이 있는 상태. 여기 안전성 결여에서 물적 결함이 있는 상태. 물적 결함. 시설물의 안전성의 결여 상태가 있으면 그건 하자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자, 여기서는 셋째 끝에 설치 관리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설치 관리자가 설치 관리를 잘못했냐 아니냐, 이거는 안 따지는 거야. 그럼 뭐만 중시해? 객관적으로 시설물의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 그것만 딱 인정되면 하자로 보는 거지. 응? 그죠? 설치 관리자가 설치 관리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 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객관적으로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만 있으면 하자로 보자는 거야. 응? 반면에 주관설은 하자라는 걸. 자, 여기다 써놓고 뭐 판단 기준에 객관설 입장을 보면 뭐만 있으면 되죠? 객관적인 안전성 결여. 시설물에 객관적인 물적 결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시설물에 어떤 안전성 결함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는 주관설 있잖아. 주관설은 우선 객관적인 물적 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시설물이 안전성이 결여돼 있어야 된다. 물적 결함 있어야 돼요. 그런데 플러스 이거 하나만 갖고 하자가 있다. 하자 있는 거로 보질 않아. 그 물적 결함이 객관적으로 물적 결함이 발생한 게 뭐에 의해서 발생했어야 돼? 설치 관리를 맡아 담당하고 있는 자의 잘못에 의해서 결함이 생겼어야 된다는 거야. 응? 그게 주관적인 요건, 즉 설치 관리자의 어떤 의무 위반, 잘못이란 말이야. 의무 위반. 그러니까 이 물적 결함이 생긴 원인이 설치 관리자의 의무 위반 때문에 이 물적 결함이 생겼다라는 이 두 가지가 인정이 돼야, 응? 그 하자 있는 거로 본다. 응?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차이는 분명하지. 응? 어느 게 더 하자를 넓게 보는 것일까? 응? 주관설? 객관설. 객관설은 설치 관리를 맡아는 자가 그 안전성을 갖추기 위한 의무를 다했느냐 하느냐? 그건 안 따져. 그냥 안전성 시설물의 그 안전성 흠만 있으면, 응? 안전성 이것만 있으면 그냥 하자 있는 거다.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배상해줘야 된다. 근데 이거는 자 이렇게 되지. 시설물의 안전성은 뭔가 문제가 있는데 설치 관리자는 할 만큼 의무를 다했다. 그렇게 되면 하자를 안 보잖아. 그럼 배상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쪽에 더 좁게 보는 거지, 주관설이. 그죠? 자, 그래서 주관설은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돼. 물적 결함이 있어야 되고, 그죠? 물적 결함이 있어야 되고, 물적 결함이 뭐 때문에 생겼어야 돼? 설치 관리자의 잘못, 응? 그것에 의해서 물적 결함이 생겼을 때, 그때만 이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야. 응? 그러면서 이 주장을 하는 이유는 아니 원래 손해배상 제도라는 게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건 잘못해서 발생시킨 가해자 측에서 잘못해서 발생시킨 손해를 물어주는 제도가 손해배상 제도니까 뭔가 가해자 측에서 잘못이 있었어야 된다는 게 반드시 요건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응? 자 한편 세 번째 견해 절충설이라는 견해가 있어, 그죠? 자 절충설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이 객관설, 주관설에서 말하는 거 다 인정을 해. 똑같이 하고 여기 보면 물적 결함 그러니까 물적 결함만 있어도 하자 있는 거로 보고 배상해 줘야 된다. 또 이 절충설의 가장 특이한 점은 셋째 줄 끝에 보면 둘째 줄 끝에부터 읽어보자. 그 공공의 영조물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가 영조물 자체의 물적 결함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든 아니면 물적 결함은 없지만 뭐에 의해서 손해가 난 경우도 관리자의 어떤 안전관리 의무 관리자의 의무 위반에 의한 것이든 안 따지고 국가배상 5조가 적용돼서 배상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걸 좀 축약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다 써놓으면 자 절충설은 자 이게 객관적인 물적 결함 시설물의 물적 결함만 있어도 뭐야 이것도 하자 있는 거다. 그래서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무엇도 포함해. 자 객관적인 물적 결함은 없어요. 시설물의 문제점은 없어. 객관적인 물적 결함 여기다 그대로 쓸까? 절충설은 객관적인 물적 결함은 없어요. 시설물에 객관적인 물적 결함은 없어. 없지만 뭐가 있어? 없지만 관리자가 관리를 잘못했어. 관리자의 의무 위반 그로 인한 손해도 뭐야? 이것도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해야 될 책임 문제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봐. 여기 객관설하고 주관설은 이쪽에 두 개는 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야? 시설물은 안전성이 결여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물적 결함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는 물적 결함만 있으면 되고 여기는 물적 결함 플러스 관리자의 의무 위반 이렇게 두 가지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는
객관적인 물적, 시설물에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누가 잘못했냐? 관리자가 잘못해서 손해가 났어. 그래도 이거 영조물과 관련해서 손해난 거는 다 5조에서 말하는 배상 책임 문제로 보자는 거야. 응? 자, 예를 들어보자. 이게 세 가지 설이 어떤 차이냐면, 자, 우리 그 한강 같은 데를 보면 한강보다 이게 한강 뚝이 있고, 그지? 뚝 옆으로 한강이 흐르고 있으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뚝이 있고 물이 흐르고 있어. 이게 한강 물이 뚝이야. 그런데 여기 이제 땅이죠. 근데 여기 물이 흐르고 있어. 근데 이 뚝이 막고 있지만 이 물 높이보다 어느 데는 이 강바닥보다 낮은 지역도 있어요. 저지대. 응? 그 강둑 옆에 이런 데는 비만이 오면 어떻게 돼요? 물이 안 빠져. 안 그래요? 높은 데는 비만이 오면 한강으로 물이 잘 빠지잖아. 근데 이 저지대는 물이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이 역류하지. 안 그래요? 그럼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돼? 배수 펌프장을 지어가지고 비만이 물을 퍼서 한강으로 퍼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침수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지역에 가보면 배수 펌프 시설 같은 걸 많이 설치해 놓는단 말이에요. 배수 펌프장. 그러면 여기서 배수 펌프장이 이것도 일종의 뭐야? 영조물이야. 그죠? 그런데 여기에 펌프들이 있단 말이야. 응? 물 양수기 퍼내는. 그런데 이 펌프 시설물이 펌프가 고장이 나 있는데도 그냥 방치해 놓고 제대로 수리를 안 했어. 그러다가 비만이 와가지고 펌프가 가동이 못 되니까 저지대 침수되는 피해가 생겼어. 그러면 다 이거 뭐야? 펌프에 고장이 났는데도 제때 안 고쳐놓고 방치해 놓다가 침수 피해가 비만이 와서 침수 피해 생기면 다 이거 물적 결함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저 펌프가 고장나 있는 걸 알면서도 제때 안 고쳐가지고 침수 피해가 났다면 관리자의 의무 위반, 잘못도 있다고 할 수 있어. 그러면 다 배상이 되겠죠? 그런데 이 객관세나 주관세는 이런 경우는 이제 이 5조를 적용할 수 없게 돼. 뭐냐면 펌프는 시설물, 펌프는 아무 문제가 없어. 시설물에 물적 결함은 없어. 없는데 그만 뭐야? 그 비가 많이 온다 하고 예보도 있었는데 관리자가 응? 제때 가서 펌프를 빨리 가동시켰어야 되는데 막 전날 술 먹고 응? 늦잠 잤어. 늦잠 자는 통에 늦게 가서 펌프를 늦게 가동시켰어. 그러면 시설물에 물적 결함은 없고 관리자의 잘못만 있는 거야. 이게 심수 피해가 생겼어. 그러면 이 객관설이나 주관설은 물적 결함이 없는, 펌프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물적 결함은 없는 상태니까 이거는 국가배수법 5조가 적용될 문제는 아니다. 그럼 2조가 적용되거나 해야 돼. 공무원의 고의과실한 의무위반, 그지? 2조에 따라 배상이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충설은 뭐야? 아니 그거는 뭐 일단 배수 펌프장이라는 공공의 영조물과 관련돼서 발생한 손해인 이상 펌프의 시설에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더라도 관리자가 제때 가동을 안 시켰다 해서 침수 피해가 났다면 이것도 영조물에 의한 피해. 그래가지고 국가배수법 5조로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폭넓게 보는 거지. 물적 결함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도 하자이기 때문에 배상. 근데 물적 결함은 없지만 관리 잘못으로 인한 피해도 5조에 의한 피해로 보고 5조에 따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넓게 잡자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어쨌든 이제 객관설, 주관설, 절충설. 그러면 이 둘을 또 하나 비교해보자. 어떤 차이가 나나.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쪽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객관설과 주관설 어느 입장이 배상받기가 더 넓게 배상받기 용이한 거야? 쉬운 거야? 객관설. 그죠? 객관설은 시설물에 물적 결함만 있다는 것만 인정되면 배상받을 수 있잖아. 주관설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것도 입증해야 돼. 설치관리자가 잘못했다 하는 것도 증명을 해야 되니까 더 까다로워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 우스운 예로 하는 예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맨홀을 생각하면 돼. 맨홀. 응? 우리 뭐 상수도도 있고 하수도도 있잖아. 그죠? 근데 맨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맨날 집에 가는 길에 골목길이 있어. 그죠? 골목길이 있는데 맨홀 안전하기 위해서 다 뚜껑으로 덮여 있잖아. 응?
금속 뚜껑으로 덮여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밤에 맨날 다니는 길이니까 집에 가다가, 그죠? 이 맨홀에 빠질 수가 있어. 맨홀 뚜껑이 없어. 응? 맨홀 뚜껑이 이게 없는 상태야. 그러면 이 맨홀 이것도 일종 공공의 0.5. 응? 그지? 근데 여러분들이 맨날 다니던 길이라 아무 뭐 의심 안 하고 생각 없이 그냥 그 저녁 때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음악 듣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만 맨홀 뚜껑이 없으니까 퐁당 빠졌어. 그러면 이 맨홀 관리를 C가 하고 있다고 치자. 그러면 C한테 배상받을 수 있을까? 맨홀 뚜껑이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열려있는 위험한 상태가 됐다. 그 때문에 사고 났으니까 배상해라. 응? C한테 배상 청구해서 배상받을 수 있을까? 객관설이라는 입장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맨홀 뚜껑이 없는 상태, 공공의 0.5에 객관적인 결함이 있는 상태야. 안전성이 결여된 상태. 객관설 입장에 따르자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배상받을 수 있지. 맨홀 뚜껑이 없는 위험한 상태잖아. 응? 뭐 객관설 입장에 따르면 배상받을 수 있어. 그지? 근데 주관설 입장에 따르면 배상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일단 이거는 인정되지. 맨홀이 뚜껑이 없는 위험한 상태다. 이거는 객관적인 물적 결함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주관설에 가면 설치 관리를 맡았는데 의무 위반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주관설에 따르면 어떤 상황이었느냐, 사고가 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가 또 따져져야 돼. 그래서 배상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져. 관리자의 의무 위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응?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여러분이 빠졌는데 이 맨홀에 빠지기 전에 이미 벌써 맨홀 뚜껑이 없어서 이게 사고 위험성이 있다. 이미 사람들이 막 신고하고 막 그랬어. 시에다가. 응? 그러면 관리 담당하는 공무원이 다 알고 있잖아. 맨홀 뚜껑이 없어서 위험하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와서 그러면 어떻게 돼? 뭐 새로 맨홀 뚜껑을 갖고 와가지고 덮어놓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면 여기에 뭐 이렇게 펜스를 치고 위험, 응? 돌아가시오 뭐 하든지 뭐 조치를 할 수 있는데도 내버려뒀어 그냥. 신고가 몇 차례 갔는데도 방치해놨어. 그러다가 여러분이 빠졌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것도 인정된다고 봐야지. 관리자의 관리 의무 위반도 있다고 봐야지. 그러면 배상받을 수 있는 거야. 우주에 따라. 근데 어떤 경우도 있으냐? 야, 이 A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빠졌는데 이 사람이 지나가기 한 10분쯤 전까지는 맨홀 뚜껑에 이상이 없었어. 응? 지나가기 딱 10분쯤 전에 누군가가 맨홀 뚜껑을 훔쳐간 거야. 절도범들이. 응? 맨홀 뚜껑을 훔쳐가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위험한 상태가 됐어. 그러면 이 맨홀, 시청의 맨홀 이런 걸 상하수도 맨홀로 관리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이 누가 아직도 신고가 들어온 것도 없고 맨홀 뚜껑 없다고 신고도 들어온 적도 없고 뭐 담당 공무원 알지도 못하는 상황. 응?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객관적으로는 맨홀 뚜껑이 없는 상태니까 물적 결함은 있지만 관리자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 누군가가 신고는 한 번 했어. 맨홀 뚜껑이 없다고. 신고는 한 번 했는데 지금 달려오고 있는 중이야. 위험하니까 빨리 와가지고 뭐 펜스를 치든 뭐 하려고 달려오는 중인데 그것도 시간도 감안해야지. 시위에서 달려오면 뭐 20-30분 걸리는데 그 사이에 일어난 사고다. 이렇게 되면 관리자가 어떻게 사고 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볼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 뭐 이런 점도 고려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무조건 맨홀 뚜껑이 없는 물적 결함이 있는 상태라 해서 무조건 그로 인한 사고는 다 시가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는 관리자가 안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객관적인 상황이었느냐 이것도 좀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대. 그게 주관설이야. 응? 그래서 자 이런 걸 이해했으면 우리 대법원 판례는 어떤 입장이었다고? 아까 전 페이지에서 뭐 했어서 계속 우리가 객관설 입장을 취해오다가 대법원 판례 최근에는 주관설을 고려해서 판결 내리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 응? 할 수 있어요. 응. 자, 그러면 아마 그와 관련된 판례들이 뒤에 나오는데 넘어가기 전에 동그라미 2번은
뭐하고 비교냐면 자연곡물하고 인공곡물이야. 응? 그러면 두 번째 줄 끝에 자 설치관리에 하자 있게 설치관리했느냐,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두째 줄 끝에 하자 판단함에 있어서 자연곡물과 인공곡물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응? 이거 자연곡물의 대표적인 예가 하천 같은 거야. 응? 그 막 하천에 비 많이 와가지고 강이 넘칠지, 응? 강우량 이런 것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잖아. 그렇죠? 응? 요새 같은 경우는 진짜 기상도 이상하고, 그죠? 어제 보니까 뭐 벌써 개구리가 어제 뉴스에 나오던가? 그래서 봄꽃이 벌써 피고 있대. 그리고 한 달 이상 벌써 개구리가 벌써 벌써 봄이 된 줄 알고 개구리가 다 깨났대요. 응? 웃기지? 원래 지금 개구리 겨울잠 자는 시점이야. 이제 우리가 음력으로 따져서 경칩이 돼야 이제 그때 개구리가 깨난다 그런 거냐. 근데 날씨도 예년에 비해 한 몇 도 이상 오르고 또 겨울답지 않게 봄비가 또 좀 오고 하니까 개구리들이 여기저기서 깨어난대. 봄이 온 줄 알고. 응? 진짜 우리가 지구 온난화 돼서 기온이 점점 올라가나 봐. 응? 그리고 지금 뉴스에 보니까 저기 나오더라. 충청남도 이 나오는데 거기 벌써 수목원 같은데 봄꽃이 이렇게 몇 개 펴가지고 와 이것들이 이제 하여튼 기상이 달면서 겨울이 이제 없어질지도 모르겠어. 응? 자, 뭐 얘기나 뭐냐면 기상 이변 같은 거 예측하기도 힘들고 강우량도 정확히 예측하기도 힘들고 그죠? 그런 거 위치 보면 하천을 안전하게 제방도 어느 정도 쌓아야 되고 이런 거 할 때 있어서 그 자연 상태 그대로 공유 목적에 제공되는 그 위험성을 쉽게 예측하기는 힘들어. 안전하게 노력은 하지만 그렇죠? 반면에 인공 시설물은 우리가 도로 특히 도로 만들 때 경사, 응? 경사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아니면 회전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도로가 너무 이렇게 급하게 회전하게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사고 위험이 크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사고를 방지해서 도로는 어느 정도 회전 각도 최소한 유지돼야 되고 또 사고 날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는 펜스도 설치해서 추락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인공이 가해져서 만드는 시설물은 아무래도 좀 안전성을 갖춰야 될 노력을 좀 더 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예측 가능한 게 많으니까. 그런데 자연 상태 그대로 이용되는 시설물은 그 위험성을 쉽게 이렇게 어느 정도 해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냐? 이게 좀 인공 시설물보다는 조금 더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자연 상태 그대로 제공되는 하천이나 바다, 이런 거에 대한 안전성은 인공 시설물보다는 조금 더 인정해주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좀 판단 기준이 좀 까다롭겠다. 하자 있다고 판단하는 게. 전형적인 예로 예전에 부산에서도 그렇고 저 속초인가 어디서 그렇고 이전까지는 뭐였어? 소위 너울성 파도라는 게 있잖아. 갑자기 높은 파도가 갑자기 몰려와서 막 덮쳐갖고 그죠? 사람이 이렇게 구경하고 해안가에 내려가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노을성 파도가 갑자기 와서 사람들 쓸어가 버렸잖아 바다로. 근데 그게 예전에는 그런 일 없었어. 근데 그 예상치 못하게 그런 노을성 파도가 갑자기 그게 이제 사고 나면 이제 거기다 이제 펜스 치고 여기 위험하니까 내려가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하겠지만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 그러니까 사람들 내려가서 구경하고 이런 거 다 자유롭게 내버려 뒀는데 해안가 바위 이런 거에 근데 이제 그런 사고가 갑자기 난다. 그러면 그 안전성 못 갖췄다. 쉽게 판단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어쨌든 동그라미 2번은 자연 상태 그대로 공유 목적으로 제공되는 하천, 바다 같은 자연 곡물과 인공 시설물의 안전성 관리에 하자가 있냐 없냐 판단하는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아무래도 자연 곡물에 있어서는 그 안전성 구비해야 되는 정도가 좀 더 인공곡물보다는 덜 까다롭게. 그래서 하자 있다, 설치 관리에 하자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좀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입증 책임 얘기 나와요. 입증 책임. 자, 첫째 줄. 하자가 있다는 거는 누가 증명해야 됩니까? 자, 손해배상의 대원칙은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의 잘못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 얘기 알아서 원칙 피해자가 이 시설물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관련해서 밑에 동그라미 1, 2번 나오죠? 자, 동그라미 1번 보니까 공공영조물에 하자가 있다는 건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 임직명에서 피해자 측에서. 그죠? 하지만 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손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 가능성.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라고 예측할 수 없었고 그 예상이 됐더라도 도저히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건 부득이한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 피해였다. 이런 거는 배상을 면하려는 관리자 측에서 증명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입증 책임 얘기 나오면 기본이 지한테 유리한 건 지가 입증해야 돼. 하자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되면 배상받으려는 피해자가 유리해지는 거지. 피해자 측에서 입증. 반대로 그건 예측할 수 없는 거였어. 응? 그리고 손해 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 응? 이거에 입증되면 설치 관리를 맡아 하는 측에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거든. 그거는 그 관리자 측에서, 설치 관리자 측에서 입증해야 될 문제가 된다. 1번. 그러면 동그라미 2번. 고속도로 관리를 함에 있어서 하자가 있었다라고 인정되는 이상. 그러면 이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럼 첫째 끝에 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의무를 제대로 다했다.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게 입증되면 어떻게 되겠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되지. 그러니까 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되겠어? 설치 관리자 측에서 입증해야 되겠죠. 응? 쥐한테 유리한 거니까. 그 논리로 접근하면 돼. 항상 입증 책임 문제는. 응?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논리를 토대로 관련된 판례를 몇 개 공부해 봅시다. 응? 자, 다음 페이지. 영조물 설치 관리의 하자 인정 기준 해가지고 판례 1번 나옵니다. 우리 복습이야. 지금 읽은 거. 자, 국가배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라 함은 무름이냐? 현재 끝에 그 공공시설물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고 있어야 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걸 말하는 것이며, 다만 이거 밑줄입니다. 우리가 완전 무결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걸 요구합니까? 어떻게 완전 무결한 상태라는 걸 요구할 수 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셋째 줄. 다만 완전 무결한 상태에 있지 않고 기능에 어떤 결함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이 문장을 해서 완전 무결한 상태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고 방지에 노력하는데 현재의 기술 수준이라든지, 그죠? 또 예산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그 정도는 현재의 기술이나 재정 사정 이런 거 따져볼 때 이 정도까지는 요구된다 하는, 그 정도는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면 하자 없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무결한 상태에 있다는 걸 요구하는 건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상태에 있지 않고 기능에 어떤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그지? 이 문장 알아두고, 아주 줄이면 완전 무결한 걸 요구하는 건 아니다. 응? 자, 그 다음에 넷째 줄 끝에 안전성 구비했느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시설물의 용도, 설치된 장소의 현황, 이용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설물을 설치 관리하는 자가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어느 정도의 안전성,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위험 방지 조치, 방호 조치라는 게 위험 방지 조치해야 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줄이면 완전 무결한 상태까지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어떤 위험 방지 조치 의무를 다했느냐,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중요한 거.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그죠?
여기서부터 중요해.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이나 장소적으로 따져볼 때 그 시설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가능성,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면, 즉 그 시설물의 어떤 기능의 결함, 물적 결함, 시설물의 결함이 설치 관리자의 위험 방지를 위한 어떤 관리 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안에 있었다는 게 입증이 되는 경우라면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이게 주관설적 입장이야. 그러니까 단순히 시설물에 어떤 결함이 발생했다 이것만 가지고 바로 하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객관적으로 볼 때 시간 장소적으로 위험 방지 조치를 다 할 수 있었는데도 안 했느냐, 아니면 거기 설치 관리자의 관리 위험 방지를 위한 행위 조치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 있었다, 이럴 때는 이런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또 1-1도 그런 의미죠. 밑줄 설치 관리자의 재정, 인적, 물적 제약 등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완전 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완전 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구비해야 될 의무까지는 요구하는 게 아니다. 그 어떤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2번 판례 같은 걸 보면 그 밑에 2번이죠. 자, 2번의 대표적인 예가 공항을 생각해 보면 돼. 이게 김포공항 사건 같은 데서 나온 건데, 여기에 그 셋째 주 끝에 시설물의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시설물의 이용자에게 위험성이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또 눈으로 읽었죠? 넷째 주 이거 공공목적에 이용되면서 이용하는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해. 자, 그 밑을 줘. 제3자에게, 거기서부터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그러면 이 2번 판례의 핵심은 시설물에 직접 이용하는 자에게 피해를, 안전성 구비 못해서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이것만이 하자로 보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제3자에게도. 그럼 예를 들면 도로잖아. 그러면 시가 도로를 만들어서 도로 통행 제공하지. 그러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제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 못 갖추면 그건 도로 관리에 하자가 있는 거야, 설치 관리에. 그런데 도로 만들어서 도로 이용하는 자 제공했지만 그 차들이 다니면서 발생시키는 소음 때문에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을 수 없는 소음 피해를 입어. 그러면 어떻게 돼? 도로 이용자가 아닌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끼치는 것도, 이것도 뭐야? 도로 관리에 하자가 있는 거야. 그것도 포함한다는 거야. 자, 이거는 실제 김포공항의 사건에서 나온 건데, 김포공항 설치해놨어. 비행기 뜨고 내리고, 그죠? 그러면 김포공항에서 무슨 에스컬레이터라든지 뭐가 이렇게 역주행을 한다는 사고 나면 시설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안전성 못 가졌다고 배상해야 돼, 국가가. 그런데 공항에서 발생시키는 소음 피해가 엄청 커가지고 공항 근처에 거주하는 인접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 너무 커서 도저히 일상생활 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준다, 소음 피해. 그럼 이것도 김포공항이라는 공공의 용점을 설치 관리에 하자로 인한 피해, 그래서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판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셋째 주 끝에 그 시설물의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이것 그 영조물의 설치 관리에 하자 있는 거야. 그것만이 아니라 다섯째 줄 제3자에게 사회통념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그 영조물의 설치 관리에 하자에 포함된다는 거야. 됐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 사건들, 1번 김포공항 매양리 사격장. 매양리 사격장은 화성에 있는 아마 그 공군 무슨 사격장 훈련. 근데 거기서 막 비행기 떠가지고 막 폭격, 훈련한단 말이야. 그 근처 사는 사람들 다 뭐야? 집에 다 금 가고 벽에 다 금 가고, 이 사람들 다 귀에 이상이 있어요. 하도 이 소음이 커서. 네, 그런 거 다 배상해야 된다고 판결한 거야. 그 다음에 1번 했지. 그 다음에 주로 나온 거 4번 판례 중요. 4번 판례. 다른 것들 내가
체크 안 하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4번 판례 가변 차례 설치된 두 개의 신호기 이거 나오죠? 이거 잘 나오는 판례야. 4번. 시험에 주로 잘 나오는 판례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4번. 이 4번은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어. 가변 차로에 설치된 두 개의 신호기에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고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도 신호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다가 고장이 나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호기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 이거야. 응?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사고냐면 이게 도로가 있는데 여기 중앙선이 있다고 치자. 여기가 중앙선. 그리고 이렇게 차선이 이렇게 있어. 원래. 그러면 이쪽에서 진행하는 차, 또 이쪽에서 진행하는 차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아침에 출근 시간대는 이쪽이 미어 터지고 퇴근 시간대는 이쪽이 미어 터져 반대로. 응? 그러면 또 머리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서는 이게 좀 차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그래서 출근 시간대는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는 이쪽 차선도 출근하는 차들한테 차선을 배정해 주자. 그러면 차선이 두 개였는데 하나 더 늘어나는 거지. 응? 반대로 퇴근할 때는 이쪽 차선에 이쪽 차선도 하나 주자. 응? 그러면 이제 퇴근할 때는 덜 밀리게. 그죠? 왜냐면 아침에 출근할 때는 이쪽은 거의 도로가 한산하거든. 그러니까 차선을 효율적으로 하자. 근데 이거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신호등이 설치가 돼야 돼. 그래서 신호등이 여기서 여기 아침에는 오전 출근 시간 때는 여기 무슨 불 들어와야 돼? 파란색, 파란불. 그래서 아침에 출근한 차는 이렇게 3개 차로를 이용해서 통행을 하게 하는 거야. 응? 그러면 여기는 이제 막히는 구간, 특히 이제 교통 정체가 심한 막히는 구간에 대해서 그런 걸 실시해. 여기서부터 한 1, 2km 정도 아주 엄청 막힌다. 그러면 이쪽 반대편에는 여기 이제 오전에 출근 시간 때문에 여기 무슨 불 들어와야 됩니까? 응? 여기 빨간 불 들어와야죠? 응? 반대편에는 빨간 불 들어와 있어야지. 그래서 차가 진입을 못하게 해야 될 거냐. 아침에 이리 가니까. 응? 근데 이거 있잖아. 그럼 여기 신호등 이렇게 이제 파란 불 들어오고 여기 빨간 불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건데 이게 오작동이 날 수 있어요. 이게 전압이 조금 낮게 흐르면 이 신호기가 오작동이 날 수 있어. 그 이미 알고 있어. 설치하기 전부터 이게 전압이 낮게 흐르면 오작동이 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못 고친대. 그때 당시에 기술수는 고칠 수 없는 거야. 근데 하여튼 이게 교통 정체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고장 날 수 있고 오작동이 날 수 있고 이거 고칠 방법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하여튼 교통 흐름을 좀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격차리 설치한 거야. 설치해서 잘 운영되다가 사고 난 거야. 전압이 어느 날 저전압이 흐르면서 낮게 흐르면서 오작동이 나서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오전에 여기 파란불 들어왔으면 여기 빨간불이 들어와야 되거든. 반대편 좌측은. 근데 여기도 파란불이 들어와 버린 거야. 응? 그럼 어떻게 돼요? 차들이 이리 진입을 해버린 거야. 오니까 이쪽에서 가고 오니까 여기 사고 난 거지. 응? 그래갖고 이제 피해자들이 이 신호기 오작동 이거 다 오작동 날 수 있다는 거 알면서도 사고 날 수 있다는 거 알면서도 경찰이 설치했다. 해주고 손해배상 청구 공공 영조물의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다. 손해배상 청구했더니 경찰이 포함돼 국가는 이거 그 당시 기술 수준상으로 이거 못 고치는 거다. 응? 이거는 부득이한 거다.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판결은 어떻게 나왔어? 응?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고장이 날 수 있고 이거 그 당시에 기술 수준상으로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설치해서 진짜 오작동 아주 사고가 난 이상 이거는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구가 배상해야 된다고 한 사례. 그 다음에 9번 판례. 맞아, 9번 판례. 자, 9번 판례는 또 우리 사회에 되게 유명했던 사건인데 9번 판례 보면 강설, 이게 눈 내리는 거야. 눈 오는데 고속도로에 눈이 오는데 고속도로에 이렇게 언덕길이 있어.
고속도로에 이렇게 언덕이 있다. 근데 자, 전날에 일기예보가 있었어. 일기예보가 뭐냐면 새벽에 엄청 눈이 온대. 그럼 고속도로 관리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저께도 뉴스 나오는데 얼마 전에 뭐 40 몇 중 추돌 사고 난 거 있잖아. 그 블랙 아이스 때문에 새벽에 그거에 대해서 그 고속도로 관리자에게 뭐 잘못 있다고 해가지고 뭐 그 관리자 구속시키고 막 하더라고. 응?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고 또 기온이 몇 도 영하쯤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예보 있으면 빨리 가서 이제 뭐 뿌리고 염화칼슘 뿌리고 해야 된다는데 그걸 제때 안 했다는 거야. 아마 그것도 손해배상 국가 배상 책임, 응? 고속도로 관리자 배상 책임이 있을 거예요. 응? 근데 아직은 진행 중이겠죠. 하여튼 고속도로에 언덕길이 있는데 전날에 일기예보 새벽에 눈 많이 온다. 그럼 고속도로 관리자 측에서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제설 작업 제대로 할 준비에 갖추고 눈이 오기 시작하면 빨리 제설 장비 가동해서 눈 다 치우고 해야 돼. 근데 일기예보 그래 내려졌는데도 하여튼 예보대로 새벽에 눈이 엄청 온 거야. 짧은 시간에 엄청 오니까 뭐 제설 작업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어쨌든 큰 차들이 언덕을 못 올라가요. 트럭 같은 그 트럭들이 언덕을 못 올라가면서 막고 있는 거야. 이 언덕을 못 올라가고 뒤에 차들도 못 올라가고 응? 계속 그래서 고속도로에 엄청난 길이 여기 차들이 그대로 주차장처럼 머물러 있는 거지. 응? 눈은 계속 오고 이 상태가 돼가지고 이 차들이 꼼짝 못한 상태에서 오도 가도 못한 상태에서 여기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응? 이런 피해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하여튼 헬기가 떠가지고 막 이게 사람들은 막 차를 버리고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인근 민가를 찾아서 뭐 해결되나 기다려보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춥고 그러니까 차 놔둔 채 인근의 민가로 걸어가고 뭐 휴게소 난리 나지. 휴게소까지 걸어가고 막 응? 난리가 나고 막 했었는데 어쨌든 헬기가 떠서 막 우유와 빵도 내려주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 응? 그래갖고 여기서 하룻밤 지새우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반대편에 그 고속도로니까 새로 이제 중간 분리대가 있잖아. 거기를 뜯어내가지고 이제 반대편 차선으로 차들을 되돌리고 해가지고 이제 해소가 됐어. 근데 여기에 이제 갇혀있던 이 운전자들이 열받는 거야. 응? 그래갖고 이제 고속도로 관리공단, 응? 하고 이제 감독자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거기다 유료 도로잖아. 고속도로다 돈도 다 내고 했는데, 응? 손해배상 청구. 그래서 아니 이거 문제 제때 제설 장비 갖추고 제때 제설 작업을 안 했다. 근데 또 이쪽에서는 우리 제때 장비 갖추고 제설 작업을 한다고는 했는데 워낙 짧은 시간 내에 워낙 급속도로 눈이 많이 내리니까 이건 부득이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나왔어요. 응? 그다음에 또 이쪽에 피해자 운전자 측에서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막혀서 진행을 앞으로 못 가면 중앙 분리대라도 빨리 뜯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차들은 어쩔 수 없어도 더 이상 차들이 고속도로에 진입을 안 하게끔 들어오는 족족 갇혀버리는 거잖아. 그럼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다 빨리 차들 못 들어오게 조치를 해가지고 더 이상 고속도로 진입을 막았어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몇 시간 동안 내버려 두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모르고 차들이 계속 고속도로 진입해가지고 도로에 들어와서 갇혀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조치도 제대로 안 한 거, 그 다음에 중앙 분리대라도 빨리 뜯어내가지고, 응? 그 반대편 차로로 회차시켜서 이걸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 이런 걸 문제 삼았고, 손해배상. 그래서 배상 판결 내려진 거예요. 응? 그래서 아마 그때 판결의 액수가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는 거야. 1인당. 그리고 노약자에 대해서는 2배, 20만 원씩 배상해주라. 뭐 이런 식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응? 자, 그 사건인데 9번 읽어보니까 눈 내리는 거에 대처하기 위해서 완벽한 방법으로 도로 자체에 융설 설비, 우리 이제 열선 같은 거 깔아갖고 다 높게 만드는 거죠. 오른쪽 쪽. 응? 이런 설비를 갖추는 것이 현대의 과학기술 수준 또는 예산, 재정 사정에 비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는 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저 속도에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에 있어서는 도로 관리자가 도로의 구조, 기상 예보 등을 고려해 사전에 충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어 눈 내리면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하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 제때 진입을 차단한다든지 교통 통제 조치를 취해서 고속도로에서 기본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전제를 깐 뒤에 지금 이 상황, 눈이 폭설이 내려가지고 운전자가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된 사건이 발생했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 고속도로 관리자가 고립된 구간의 교통정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제때 신속하게 교통 통제, 제한 조치 등을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속도로 관리에 하자가 있다.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는 이상 고속도로 관리자는 그게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라든지 또는 손해를 방지하는 필요한 주의를 자기들이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해내지 못하는 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죠? 그냥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됐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운 기준에 따르면 객관설에 의하면 도로에 폭설이 내려서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 있지? 이게 객관적인 하자가 있는 거예요. 주관설에 의하더라도 이미 일기예보가 있었어요. 근데 제때 제설 작업을 안 했다. 또 고속도로에 들어오는 차량 통행 제한 조치를 제때 안 했다. 또 빨리 해소시키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안 했다. 이거 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죠. 주관설에 의하도 배상 책임. 절충설에 의하더라도 이거 도로 고속도로의 기능에 문제가 있으니까 배상 책임. 이거 물적 결함이 없다 하더라도 이 설치관리자의 의무 위반이 있으니까 절충설에 의해도 당연히 배상 책임. 응? 어느 설에 의하든 지금 이 9번 사건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건. 자, 10번은 뭐냐면 교차로에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 전구 나갔대, 꺼졌대. 사고 난 거야. 근데 여기도 봐. 뭐 고려했어요? 응? 넷째 줄여보니까 신호기가 고장난 채 방치. 방치라는 단어가 벌써 뉘앙스를 주네. 어떤 뉘앙스? 신호기 설치 관리하는 자가 제때 조치를 안 했다라는 뉘앙스이지. 방치라는 말이. 그지? 신호기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던 중. 응? 근데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은 정상이야. 녹색불이 들어오니까 보행자는 건너가고 있어. 근데 교차로에서 차가 보는 신호등은 전구가 나가 있어. 그래갖고 운전자는 그냥 진행을 해버리다가 보행자 신호등 보고 횡단보도 건너가던 보행자를 치워서 운전자가 이제 사고를 낸 거지. 그 운전자는 누구 탓하는 거야? 저기 신호기가 빨간불이 안 켜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승용차 운전자가 바로 뭐야? 그 신호기 설치 관리 하자. 이거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대? 사고 전날 낙뢰, 그러니까 번개쳐서 신호기 고장이 났고, 근데 이제 경찰관들이 순찰하면서 스스로 발견하지 못했고, 근데 못했어도 고장났다는, 신호기 고장났다는 사실이 3번이나 신고가 됐는데도 사고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신호기 관리에 하자가 있다. 국가는 배상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네, 그렇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10번. 여기 방치라는 단어가 결정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반대로,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 사례 있지?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1번. 자, 1번의 판례는 넷째 줄 끝에 가면 뭐야? 트럭 앞바퀴가 고속도로에 떨어져 있는 타이어에 걸려서 사고가 발생한 거. 이 사건. 자,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갑자기 차선에 과속도 안 하고 제속도로로 딱 가는데 갑자기 앞에 타이어가 도로에 떨어져 있어. 그럼 갑자기 당황해서 핸들을 팍 꺾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자. 아니, 도로에 타이어가 떨어져 있어? 도로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거야. 객관설에 의하면 어떻게 돼? 도로에 타이어가 떨어져 있는 상태다? 또 밑에 2번인가? 도로에 쇠파이프가 떨어져 있는 상태다? 위험해요. 그러면 객관설에 따르면 도로에 물적 결함이 있어. 안전성에 결함이 있으니까 그로 인한 사고, 도로 관리를 맡아 하고 있는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주관설에 의하면 도로에 쇠파이프 떨어져 있다, 도로에 타이어 떨어져 있다,
객관적인 물적 결함만 있다고 해서 바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거 아니지. 그 도로 관리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어떤 조치를 했을 수 있는데 제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또 관리자의 의무 위반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래서 객관설에 의하면 안전성 구비가 결함이 됐으니까 배상 책임 인정이야. 근데 판례 주관설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지. 최근에 주관설 입장에 서서 판결한 거야. 도로에 쇠파이프 떨어져 있다, 타이어 떨어져 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바로 설치 관리에 하자 있었다고 바로 단정하면 안 되고 그 사고 난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된대. 고려해봐야 된대. 그래서 사고가 나기 난 전 상황을 좀 보니까 사고 나기 예를 들어 한 10분, 15분쯤 전에 뭐 도로 순찰차가 지나갔다든지 근데 깨끗해서 도로 그럼 결국 도로 순찰차 지나가고 난 뒤에 어떤 차가 타이어나 쇠파이프를 떨어뜨린 거고, 그지? 또 그걸 뒤따르는 차가 튕겨버린 거야, 바퀴로. 쇠파이프를 튕겼다든지, 아니면 타이어가 이제 떨어진 상태가 된 거지. 그렇다면, 도로를 순찰차, 도로 관리하는 자 측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알았다 하더라도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오는 시간도 있고, 응? 뭐 이런 거 고려할 때, 그거는 도로 관리자가 어떻게 사고 방지를 위해서 뭔가 조치를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인정이 된 거야. 그래서 배상 책임, 그러니까 관리상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1번 타이어 사건 그랬죠? 거기 밑줄 친 데 보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타이어가 사고 지점인 고속도로에 떨어진 거는 고속도로 순찰차 사고 지점을 통과한 바로 직후로서 약 10분 내지 15분쯤 뒤에 일어난 사고. 그럼 고속도로 순찰차는 한번 도로 일정 구간을 한 바퀴 쭉 돌면서 위험물 뭐 이렇게 제거하고 하잖아. 그게 이제 뭐 일정 구간을 정해서 1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1시간 뒤에 또 돌아올 텐데, 그럼 돌아갈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10분 뒤에 일어난 사고. 이것까지 어떻게 하냐 이거야, 도로 관리자가. 응? 그래서 이거는 결국 하자 인정 안 한 거야. 응? 관리에 하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2번은 무슨 사고? 두째 줄여보면 쇠파이프 사고. 도로에 쇠파이프 떨어져 있었고 또 어떤 차가 지나가다 바퀴로 튕겨갖고 쇠파이프가 반대편 건너와서 반대편 차량의 앞유리창 뚫고 들어와서 사망사고가 난 건데, 이것도 똑같은 1번과 똑같은 지로 뭐 도로 순찰차 지나간 지 얼마 안 된 뒤에 일어난 사고. 이거는 도로 관리자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응? 배상 책임 인정 안 된 거. 그 다음에 3번은 자, 교차로에서 신호기의 정지 신호가 전구가 나가서 불이 안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교차로인데 이쪽에서 진행하는 A차 있어. A차 이쪽으로 진행해. 근데 여기 뭐야?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야 될 타임이야. 근데 전구가 나가서 빨간불이 안 들어와 있어. 그런데 이 전구만 나간 거야. 이 빨간불 전구만. 그러면 신호등 전체는 제대로 작동. 그러면 이쪽에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어요. 신호등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진행하는 B라는 사람은 자기 신호가 제대로 들어오니까 이쪽으로 진행. 그지? 근데 여기 원래 빨간불이 들어왔어야 될 타임인데 전구가 나가서 빨간불이 안 켜져 있으니까 A는 그냥 진행을 했는데 여기 사고가 난 거지. B는 아무 잘못 없어요. A가 잘못이지. 근데 A는 누구 탓을 하는 거야? 신호등 탓을 하는 거지. 전구가 안 들어와 있었다고. 그지? 그런데 3번 보니까 이때 두 번째 끝에 신호기에 빨간불이 안 들어온 거야. 그 기능에 결함이 있었다는 사정만 갖고 신호기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줄였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건을 유추해보면 1번이나 2번 이런 거 유추해보면 이 신호등 전구 나간 지 시간 얼마 안 됐다는 거야. 응? 신호등 전구가 나간 지 얼마 안 된 거야. 아직 누군가가 신고도 안 했어, 경찰한테. 신호등 나간 지 뭐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경찰이 여기 신호등 전구가 나가서 이게 교차로에 이거 위험해요. 응? 알 수도 없었고 지금 알지도 못했고, 설령 알았다 쳐도 어떻게 신호등 전구 어떻게 교체할까? 알았다 쳐도 신호등 전구가 언제 나갈지 수명 예측하기 힘들어요. 우리 집에 전구 언제 나갈지 예측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신호등 전구가 나가면 그 다음에 뭐 경찰이, 근데 경찰 공무원들이 와서 직접 신호등 전구 갈아 끼는 게 아니고 그 업체하고 또 계약을 맺고 있어요. 신고 들어오면 경찰이 어디 위치에 있는 신호등 전구가 나갔다고 한다, 수리하라, 이렇게 가면 또 업체가 이제 쭉 돌면서 그 구역에 뭐 이렇게 돌면서 교체를 한단 말이야. 또 그게 시간이 소요되잖아. 그런 어느 정도. 그런 걸 고려할 때 신호등 전구가 나가자마자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일어난 사고, 이거는 운전자가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거지. 그거는 그 신호기 설치 관리하는 경찰이 어떻게 안전 조치를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왔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4번도 마찬가지야. 4번, 야, 눈 내린 거야. 강설, 응? 그럼 우리 전국에 눈이 내린다. 그러면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도로 다 그냥 바로바로 즉각 제설 작업하고, 응? 100% 해야 되나? 그 인력과 장비 제한이 있잖아. 그럼 어떻게 다 해? 그게 주로 어디 중심으로 해? 차량과 사람이 많이 다니는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제설 작업하지. 근데 사람도 별로 안 다니고 차도 별로 안 다니는 강원도 산골에 도로가 있는데, 그죠? 거기 눈 내렸다고 바로 제설 작업? 이거는 기대할 수 없는 거야. 현재 인력과 재정으로 고려하면. 근데 어떤 사람이 아마 겨울철 산간 지역에 있는 도로에 가다가 눈 내려가지고 거기 또 빙판길로 얼어 있는데 거기 사고 났나 봐. 그래갖고 왜, 응? 그 길에, 응? 눈 내렸고 뭐 위험하다고 표지판도 안 세우고 뭐 등등 이런 거 안 했냐 이거지. 그래갖고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그것까지는 도로관리자에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라 이거지. 응? 그죠? 읽어보면 알 수 있어. 겨울철 산간 지역에 위치한 도로에 눈 내려 생긴 빈판을 그대로 방치하고 도로 상황에 대한 경고나 위험 표점을 설치 않았다라는 사정만 가지고 도로관리자에게 도로관리상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거기까지는 인력이나 재정이 미치지 못하는 거야. 주요 도로에서는, 주요 도로에 사고 났다면 이거는 문제 있어요. 배상 책임 인정되지만, 네, 그렇다는 거지.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야. 5번도 시험 나왔다? 5번 보면, 야, 고3애가 담배 피는 거야. 근데 선생님 피해서 어디 갔대? 3층 건물 화장실 창문 열고 나가서 그 좁은 요런 이렇게 있어. 3층 열고 나서 거기 숨어갖고 담배 피다 헛디뎌갖고 떨어져서 죽었대. 부모가 이제 난리를 난 거야. 응? 아니 거기 왜 애들 안 떨어지게 이게 난간 같은 거 이렇게 쇠로 이렇게 뭐 이런 거 설치 안 했느냐? 이걸 이제 설치관리상에 하자 있다. 아니 거기가 3층 화장실 그 창문 열고 나가서 거기 사람 다니라고 해놓은 거 아니야. 원래 용법대로 사용한 것도 아니야. 응? 우리가 공익 목적으로 제공한 시설물을 그 제공된 용도대로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야 배상 책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국가의 등에게. 근데 그 물건의 거기는 사람 다니는 통로로 제공한 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그 용도대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응? 또 거기 그 사람 다니는 통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무슨 난간 이런 거 설치해야 될 의무는 애시당초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배상할 책임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6번은 뭐 그냥 읽고 지나가도 돼요. 여러분 6번 관리에서는 이런 거 보세요. 막 하천을 안전성을 갖춰야 되는데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넘쳤어. 강둑을 넘어갖고 이 침수 피해가 나서 강둑을 넘었어. 그럼 어느 정도나 이게 뚝을 높이 쌓아야 되지? 강둑을 어느 정도, 하천 뚝을 제방 높이를 어느 정도나 해야 안전성 구비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많이 완전 무결한 걸 요구하면 끝도 없지. 정말로 비가 많이 오는 것 대비하면 예상할 수 없는 비에도 견딜 정도면 뭐 끝없이 쌓아야 되는 거지, 제방. 그래서 이제 일반적 기준이 우리나라에 한 100년에 한 번 오는 정도의 어떤 강우량, 그런 정도의 일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제방 높이를 쌓으면 그러면 안전성 구비했다고 보는 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6번 같은 것도 이제 뭐 그 정도를 넘지 않았다. 그래서 안전성 구비한 거로 본 거고. 넘어갔대. 8번. 8번 한번 보자. 8번도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8번은 재밌어서 읽는 거야. 재밌는 사고라서. 응? 사건이라서.
도로가 있는데 이렇게 굽어져 있어. 굽어져 있는 길, 여기가 중앙선.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에서 이렇게 길이 하나 있어. 조금 길이 있는데 이거는 이쪽에서 방향이 이렇게 되거든. 이쪽에 들어와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고 있어. 그것도 밤에 잘 안 보인다. 응? 비도 온다고 치자. 운전하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여기 자기가 처음 가는 길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처음 가는 길인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표지판이 있어. 이렇게 해서 직진 신호 표시판이 화살표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응? 무슨 사고 났는지 짐작하지. 이렇게 있으니까 이 A가 어떻게 간 거야? 여기 휘어져 있는데 여기 중앙 분리대가 있는 건 아니고 아마 이게 선만 거져 있는 지방의 도로인가 봐. 가다가 그냥 이렇게 간 거지. 저기서 넘어서. 여기 와서 무슨 사고 난 거야. 응? 그러고 난 뒤에 아니 이렇게 우측으로 휘어져 있으면 여기다 휘어져 있는 표시해서 이렇게 해든가야지 왜 직진 화살표 표시를 해놨느냐. 이게 신호기 표지에 잘못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나 사고 났다. 그래서 이 도로를 만약에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라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어. 근데 배상 못 받았어. 그래서 판결문 보면 신호기 표지판에 이 직진 신호 표지는 어떤 거래? 무조건 직진으로 가라 이게 아니고 그 차선 오던 방향을 사선을 따라서 그대로 방향대로 사선 따라서 쭉 진행하라는 뜻이지 무조건 직진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뜻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게 신호기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건 배상 책임 안 인정 안 한 거. 그 다음에 시험에 한번 나온 것 같은데 12번 판례 한번 읽어봐. 12번 판례. 응? 자, 12번 판례 밑줄 친 거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차를 운전해서 지방도로를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벗어나서 도로 옆에 계곡으로 떨어져 동승자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왼쪽으로 좌로 굽은 도로에서 운전자가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로 미끄러질 경우까지 대비해서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차량용 방어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도로에 통상 갖추고 있어야 될 안전성이 결여된 설치 관련해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 다음에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가정해 보면 도로가 좌로 굽었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렇게 급 커브길인가 봐. 그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막 이게 중앙선이 이렇게 있나 보죠. 그지? 그리고 아마 차선도 이렇게 뭐 2차선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쪽에서 가는 차인가 봐. 근데 앞에 차가 너무 천천히 가니까 추월하는 거지. 추월하기 위해서 일이 빠져나간 거지. 중앙선 넘어서. 일이 빠졌는데 그만 어떻게 됐어? 일이 넘어간 거야. 여기 떨어져서 동승자 사망하는 사고가 생겼지. 근데 여기에 이제 이게 떨어지지 않게끔 무슨 뭐 안전 펜스 뭐 이런 거 설치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아니 보통 가면 어떻게 하지? 이리 가다 보면 사고가 이쪽에 날 가능성이 높잖아. 뭐 핸들을 제때 과속으로 간다 그러면 제대로 못 꺾으면 이렇게 나가버리잖아. 그러니까 이쪽에는 아마 펜스들을 제대로 잘 설치했겠지? 응? 그렇죠? 그럼 근데 지금 이 사고는 이 사람이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렇게 넘어오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문 경우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까지 대비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출발해서 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여기다가 안전조치, 방어조치 해야 될 의무까지는 없다. 이런 사고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죠?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를 요 5조 마무리를 다 짓고 손실보상을 또 합시다. 자, 줘요.